독서와 토론, 오늘은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제자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디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 학기 같이 공부하는 동안 우리 제자들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 마음으로 정성껏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지난번에 1차시 레포트 정성껏 써주셔서 감사드리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써주셔서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는 글자는 6글자인데 아주 뜻이 깊고 좋습니다. 이 글자 먼저 출은 외출한다, 나간다, 어디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은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꼭. 그러니까 필자는 필수 과목, 여러분들 아시죠? 선택 과목 하듯이 필수는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는 우리 친구들 고백하는 거 참 좋아하시죠? 응? 마음의 고백, 심정 고백. 우리 함께 생활하면서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데는 이 말로, 언어로 고백하는 거죠. 말할 고입니다. 그래서 우선 출필고만 먼저 해석을 하면 바깥에 외출할 때는,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라는 거는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회사 갔다 올게, 나 마트 시장에 갔다 올게, 나 영화 보러 갔다 온다, 이렇게 한마디쯤 소리를 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아니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 엄마 이렇게 아들 딸 혹은 아들 이렇게 이제 함께 딸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 왜 이제 우리 제자들도 고시원에 있기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월세 얻어 있기도 하고 기숙사에 있기도 하고 혼자 또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있듯이,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큰 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형은 정말 인형일 뿐이지 무슨 마음이 있거나 또 느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도 자기가 그 인형의 이름을 지어주고 예를 들면 인형 이름이 해피라고 했다. 그러면 해피야, 오늘 나 학교 갔다 온다. 너 오늘 하루 종일 심심하지만 집 잘 지키고 잘 있거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자가 우리 어렵다기보다 우리 제자들이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글자 한자 구경하면서 그 뜻을 좀 생각해서 뜻이 괜찮으면 좀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필고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요 사이에는 이제 생활하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고 또 어디 오늘은 무슨 시험도 보러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은 돌아올 반자예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그 다음 글자가 재밌죠. 아까는 고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얼굴 면자예요. 우리 면상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애쓰고 돌아와서는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니까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이라도 좀 들이밀어라. 우리 아이 컨택하죠. 그러면 얼굴만 보면은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애썼구나,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이런 느낌을 서로 가지면서 아이고 그래 오늘은 빨리 하고 잘 쉬거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죠, 가족을.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사히 하루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올게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은 아는데, 어느 때는 왜 집에서도 아이고 건너방에 아들이 딸이 있겠거니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고 벌써 가버렸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매일 내다보면서 인사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 방 안에서도 아이고 가는구나, 다 잘 다녀오거라 마음으로 오늘 무사히 잘 갔다 오기를 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니까 그러면 점장님 저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할 수도 있고, 얼굴 한번 고개 한번 이렇게 들이밀면 아 어디 갔다 온다 그러더니 잘 갔다 왔구나, 서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1차 시에서는 자강불식,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2차 시에서는 외출할 때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온다라고 말을 하고 나오고, 돌아와서는 얼굴 표정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는 우리 문예론 책에 95쪽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와 토론이기 때문에 먼저 독서, 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때 그 장르, 문학의 장르가 여러 종류가 있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또 무슨 기행문도 있고 논설문도 있고 문학 이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가 이렇게 써드린 대로 운문 장르, 책에 실려 있는 시 장르를 몇 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르를 또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시 문학사에서 반드시 꼭 기록돼야 될 미당 서정주 선생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은 그 국화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죠. 그래서 이 미당 서정주 선생의 해일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해일도 역시 시의 제목이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지 않고는 조금 친숙하지 않고는 우리말 글 제목 이런 거 쓰기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해일 할 때와 뭐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바닷물이 넘쳐 흐르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될 건 없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해일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두 글자가 다 삼수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한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는데, 이제 이런 글자를 이렇게 제시하고 다음 글자의 부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삼수변이죠. 앞에 이렇게 세 개 점 찍혀 있는 거요. 그래서 이 글자를 모르더라도 앞에 이 세 개 점이 찍혀 있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글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 해자고 그 다음 일자는 바닷물이 막 물이 넘쳐 흘러 넘칠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면은 아 물하고 연관된 글자인가 보다. 뭐 세탁소 할 때 앞에 삼수변에 세자 쓴 것도 씻어내릴 세자 이런 것처럼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삼수변에 또 길 영자를 쓰면 우리 수영할 영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부수 공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이제 해일이 막 넘치는 거죠.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세워 옥수수 밭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면 그 유명하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문장을 쓸 줄 몰라서 이렇게 길게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구경만 이렇게 하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 전부 다 5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금 2페이지인데 이 한 페이지에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독특한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쓴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산문시라는 말을 쓰지요. 짧은 형태, 노래하기 좋은 형태로 지어진 시도 있고, 우리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런 그 송창식 대중가요가 만들어서 알려진 노래도 서정주 선생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 형태도 있고 이렇게 길게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산문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외할머니네 집에 어디냐, 어촌 바닷가인 거를 알 수 있겠죠. 할머니네 집에 어느 날 놀러 갔는데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삼대는 그 대나무 같은, 삼나무 같은 울타리 틈 옥수수밭 지나서 그냥 마당까지 바닷물이 넘쳐온 거예요. 이런 날,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오는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깊은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닷물이 막 넘쳐오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즐겁고 재밌죠. 그러니까 그냥 알발은 맨발로 막 그 망둥이 새끼, 새우 새끼 그런 거 찾느라고 막 즐겁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 평소에 외할머니는 항시는 항상입니다. 누에가 씨를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우리 외할머니께서 이날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오니까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평소에 외할머니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참 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늙은 얼굴이고 불그레해져 갖고 왜 바닷물 쪽을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제 그 사연이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리고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제는 하는 그 선생님 고향인 전라북도의 그 사투리요. 이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신히 내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에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외할아버지의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는 누구보다도 바다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나이가 산악인이 산을 가장 잘 알지요. 산의 생리, 산 타는 거 정말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산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둘 정도 우리 그동안에 주변에서도 뉴스로 접해봤지요. 정말 최고로 산을 잘 아는 사람이 산에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생리를, 외할아버지는 직업이 어부니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외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막 모진 그 해풍, 비바람, 바닷바람 막 이런 것이 막 불려가지고는 고기잡이 배가 이렇게 휘말려서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거예요. 젊어서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곳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의 할머니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났고 할머니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마치 평소에 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오는 거 늘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유난스럽게 마치 자기 남편이 그 바닷물 속에 휩쓸려서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이니까 바닷물에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마치 자기 남편이 바닷물 속에 같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불그레해진 채로 그런 모습으로 외할머니께서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참 오래전에
떠난 자기의 남편이지만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 또 사랑, 얼굴이 불그레해진 거 보니까 정말 신혼 때 젊은 날의 어떤 그 수줍음, 그런 총체적인 정서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정말 인고에 참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한 여인 혹은 따뜻한 외할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참 슬프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삭혀서 시를 쓰는 이 손주가 그때 그 당시의 장면을 회상해 보니까, 되돌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시 속에 담아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의 형태가 반드시 운율 짧게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산문시 형태로, 그래서 이 작품은 미당 선생의 그 질마 죄신화, 신화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 그 속에 이 해일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독서를 가르칠 때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작가의 작품 한 작품을 제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가의 작품,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을 제가 공부해서 찾아서 한 편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일이라는 작품 책에 있는 거를 보셨고, 제가 이런 형태하고 비슷한 작품을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신부라는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부는 우리 신랑 신부할 때의 그 신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일과 비슷하게 스토리가 있는, 우리 스토리텔링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 내용입니다. 신부는, 신랑 신부할 때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민 머리만 풀려온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결혼식 풍습을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이제 마당에서 신랑 신부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은 신부집에서 지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신부집에서 지내고 다음 날 이제 친정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예물을 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정말 이제 시집 가는 거죠. 시댁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의 모습인데, 그때는 이제 초록색 저고리와 그 붉은색 치마, 지금처럼 그런 드레스가 아니라 이런 그 예복을 입고 이제 첫날 밤 겨우 이제 그 머리를 이제 처녀 때는 이렇게 나풀나풀하고 다니다가 이제 머리를 틀어 올리죠. 그러니까 첫날 밤을 이제 이렇게 지내려고 신랑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겨우 이제 귀 밑에 있는 머리만 이렇게 잠깐 풀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방에 혹은 가까운 집안 안에 화장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옛날이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지금 오줌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옷 한쪽이 문 돌적이라는 건 한옥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옷자락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된 상황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다니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이에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을 누곤 못 쓰겠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신랑이 오해를 한 거죠. 문이 그 열리는 틈새에 옷자락이 걸린 건데 신부가 그냥 뒤에서 음탕해서 그냥 못 참아서 잡아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아이고 이 신부하고 내가 살아서는 앞으로 힘들겠네, 어렵겠네, 이렇게 알고는 그냥 오줌 누고 그냥 아이고 첫날 밤 그냥 신랑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해일은 좀 자전적인 소재였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이제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장면에 또 스토리를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야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전설처럼 신화처럼 옛날 이야기를 채택해서 이제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요 장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제 다음 장면을 가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스토리가 지금 재밌게 이어지죠. 첫날 밤 치르고 이제 마주 앉아 있는데 오줌 마려워서 바깥으로 오줌 누러 나가는데 옷자락이 뒤에 이렇게 문지방에 끼인 거. 근데 그걸 오해하고는 그냥 신랑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혹시 거기 가다가 신부집이 지나가다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는 귀민 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림이 첫날 밤 정말 예를 올리고 초록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에 입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신부는 첫날 밤 이 예를 지낸 이 신랑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치마 저고리 하나, 저고리에 이 고름 하나, 머리에 뭐 비녀 빼고 머리 풀르고 이 신부를 어루만지는 역할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첫날을 밤에 치르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어떤 그 여인의 뭐 절개라 그럴까 여성의 정신이라 그럴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이 신랑이 정말 깨우친 거죠. 느끼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러니까 이 어깨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 첫날 밤 치르기 전 정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예를 올린 이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깨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40년, 50년 지나서 와서 드디어 이 첫날 밤 신부 가서 만졌더니 그때서야 이제 오랜 세월 앉아 있으면서 삭은 거죠. 매운 재가 되어서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입은 저고리는 초록색 저고리고 밑에는 다홍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치마가 완전히 사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줄거리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신랑이 너무 급한 성격이구나. 좀 신중하지 못하구나. 좀 뒤 좀 돌아다 보면 신부가 급해서 옷을 잡아 당긴 거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신부는 절대로 자기하고 예를 지낸 남성인 이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첫날 밤에 그 맞이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어떤 그 여인의 정신적인 지조, 정신적인 자세 그런 것을 작가는 말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롯이 영원히 이 신랑이 오지 않으면 정말 어느 때까지나 이 첫날 밤에 입었던 첫날 예를 올릴 때 입었던 초록색 저고리와 붉은색 치마 죽어서 재가 될지라도 기다리는 어떤 정신적인 여성의 뭐 승리담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그 단순한 오해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게 할 수 있는가 순간적인 오해가 이렇게 몇십 년의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말 재로 삭아내리게끔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문학이라는 거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메시지, 정신적인 뭐 가치관, 주제의식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시 1교시에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산문시 형태인 해일이라는 작품과 신부라는 작품을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2차 시 2교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